자, 안녕하세요. 근데 사람이 폭 불었다, 그죠? 이게, 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돌아가실까봐. 어차피 지금 인생이 훅 가고 있는데 이걸로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뵈면, 어른들이 진짜 이런 말씀들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지 마! 이러면, 뭐 백신을 맞았든 어쩌든지 간에 안 나와. 안 나와. 그럴 거면 젊은 사람 먼저 맞히는 게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딴 때하고 달리 오늘 보통 때는 제가 한 5분 정도 일찍 들어오는데 오늘 한 40초 정도 늦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죽을까봐 겁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왜 늦었냐면 나 나오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에 맞다. 내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덥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백설기 컨셉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백설기 컨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설기 컨셉인데 지난주에 아무튼 더웠어.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래서 좀 얇은 걸로 바꿔 입었거든요. 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흰 옷을 입고 지금은 가사를 입어서 그러는데 흰색으로 다 입고 안에가 이렇게 노란색이 되면 호빵 같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 안에 노란 안고든 호빵 아세요? 그 뭐 밥맛인가 뭐 고구마 맛인가 뭐 이 호빵이잖아요. 호빵 같겠는데. 그래서 또 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내가 이 노란 걸 벗었어요, 사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 거야. 그래서 벗고 딱 나오려고 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적게 올 거야. 적게 오면 여러분의 기도 열기로 지난번에는 따뜻했는데 추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또 벗었다 다시 입었다 들어가서 그래서 늦어진 거야. 근데 덥네요. 근데 이게 또 더워요. 제가 잠깐 아까 그 촉법가 할 때 나가서 벗고 올까 이랬다가 너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모양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래서 내가 참았는데 인간이 참 그러고 보면 간사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3대 거짓말 뭐 이래가지고 다 들어보셨던 얘기예요. 뭐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뭐 장사하는 사람이 뭐 안 남는다는 거, 뭐 노인 양반이 뭐 일찍 죽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 그죠? 근데 그 노처녀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노처녀는 거짓말이었던 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가잖아, 애들이. 진짜 안 가잖아.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런데 노인 양반은 100%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겁주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저분들이 아마 하체에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집안에서라도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이렇게 좀 계속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코로나 한 2년 지나가지고 많이 안 다니신 분들은 근육이 많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를 하면서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남 일이 아니다. 저도 여러분이 잘 몰라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원래 돌아다니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절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방학하고 신발을 밖에 내놨는데 신발을 그냥 신발장에 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학하고 나서 학교를 가려니까 어떤 놈이 신발을 훔쳐갔는데 언제 훔쳐갔는지를 내가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 가면서 신발을 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원래 잘 안 나다닙니다. 제가 원래 성격도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다니고 그게 그렇게 진짜예요, 진짜. 그게 제 성격이고 지금 같은 모습은 먹고 살라고. 왜 개그맨도 내성적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 지금 사람들이 적게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살려는 욕심이 강한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지셨지 싶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용감하거나 안 그러면 뭐 특별히 바라는 게 없거나 이제 약간 막갑하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이거 콧구멍에 바람 넣는 게 그 집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동네 바람은 좀 쎄한 바람이죠. 좀 쎄한 바람. 그래서 자 오늘 금강경 얘기 제가 원래 지금 요즘 책을 뭘 쓰냐면 반야신경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반야신경 쓰고 나서 아마 하남 스님 책을 또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금강경을 써야 되나? 뭐 저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도 책을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얘기 또 조금만 해드릴게요. 오늘은 근데 9시까지 끝내라고 안 하네. 이제 정근하기 싫지. 한번 해보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정근 좀 안 했으면 좋겠지. 자,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위경전이에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소위경전이 뭔 뜻이냐면 주된 텍스트, 교재. 근데 조계종이 되게 좀 언밸런스한 게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선종이거든요. 선종인데 금강경은 교종의 경전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승경전 중에서도 성립연대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반야부가 금강경이 빠른 게 아니고 반야부가 빨라요. 반야부가. 그러니까 요 금강 반야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반야자가 들어가는 게 하나의 집단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승경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 반야부예요. 그 중에서 하나의 텍스트가 금강경.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00권짜리 그걸 총서로 다 모으니까 600권짜리가 됐고 그 중에서 577권째 한 권이 금강경이라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때는 경이라고 안 쓰고 전체가 경이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능단 금강 분 그러니까 한 장으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장으로. 한 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들이 뒤에까지 만들어져요. 한 3세기, 4세기 막 이런 때까지도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계속 이제 조금씩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혁명적인 그 아이디어는 기원 전후에 시작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폰은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아이폰이 계속 나오고 있죠. 몰라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아이폰 50, 아이폰 100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 그 전에 또 딴 게 나오겠지. 딴 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반야부 쪽들이 아무튼 족보가 제일 오래된 겁니다. 대승경전이라고 해서 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오래되고 어떤 거는 좀 늦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성씨도 오래된 성씨가 있어요. 오래된 성씨는 다 촌스러운 성씨. 촌스러운 성씨 다 오래된 성씨. 성씨를 이렇게 한자를 봤을 때 좀 있어 보이는 성씨 그러면 다 뒤에 만들어진 성씨예요. 그리고 오래되면 다 약간 이렇게 한문 발음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해석을 하면 좀 거지 같은 게 오래된 성씨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안 해드렸나? 박혁거세 그러면 바가지 뭐 이런 성씨거든요. 이게 좀 촌스럽죠. 좀 촌스럽죠. 김씨도 김씨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성씨가 김씨잖아요. 김씨가 1000만 명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그렇잖아요. 쇠부치 씨, 쇠부치 씨. 그다음에 이씨도 굉장히 많지만 그게 오얏나무 씨, 자두나무 씨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성이 뭐냐? 자두나무예요. 이렇게 외국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자두나무 씨예요. 우리는 자두나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씨가 조금 약간 촌스러운 게 오래된 거.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이렇게 좀 이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더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 대단하잖아. 구멍씨. 성씨가 뭐냐? 구멍이에요.
뭔 구멍인지 모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넘겨짚지 마. 나 동굴 얘기하려고 그랬어. 동굴. 공자가 니구산 부자동이라는 그 동굴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공자가 실제로 공씨의 시조가 공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숙량을이니까 공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동굴에서 태어나서 공씨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릇 새치가 더 빨리 자라. 그러면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에서도 굉장히 성립연대가 빠른,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대승시교, 대승경전 중에서 초반에 나온 경전, 스타트에 나온 경전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반야경을 대승시교라고 하는데, 선종은 중국에서 당나라 때 나오는데 왜 하필 이 금강경을 가지고 할까? 그리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해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 사실 뭐 달마대사도 있고 어쩌고 뭐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계종을 만든 거는 해능 스님이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조계산 보림사라고 하는 데서, 지금 남아선사입니다. 남아선사. 거기서 이제 법을 많이 오랫동안 펴셨어요. 예, 태어나시기는 구근사에서 태어나시고, 절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당신 집이 나중에 절이 되는 거예요. 절에서 태어났겠어. 대처성 아들이야. 절에서 태어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거고, 거기 가면 이제 구근사에 가면 그 부모님 무덤도 있습니다. 부모님 무덤도. 되게 재밌어요. 그 무덤은 아들이 뜨니까, 야, 스님이라도 그 사람들 참배를 많이 와요. 저 같은 사람도 갔잖아.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일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해능 스님의 지금 이렇게 안 썩고 그대로 등신불로 있는데, 그 안 썩은 몸이 어디 있냐면 그 남아선사 보림사에 있습니다. 보림사 조전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구근사에서 돌아가시는데 어디에 모실까 이러니까 향연기가 움직이는 대로 딱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저 보림사 쪽으로 가서 거기다 이제 모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선종이고, 그리고 조계종이 소위경전이 이 금강경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전등법어 이렇게 나옵니다. 전등법어.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전등법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등불을 전수한 가르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어록. 그러니까는 선사들이 서로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전수한 기록.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깨달음을 등불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붙어도 자기 본래의 밝음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렇지 않아? 초에서 초로 이렇게 불을 붙여봐 계속. 그러면 더 밝아지지, 자기 밝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잖아. 그렇게. 그래서 그 등불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전등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등록, 보등록, 뭐 완등록, 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록이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읽었네. 그냥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당시 할 일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읽고 있었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읽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생이 미치지 않고서 그런 걸 읽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되게 재밌다니까. 나도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냥 재미삼아 개그 코드로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아니야, 그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딴 거 보고 있었어. 딴 거 보고 있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진각국사 해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각국사 해심 누구냐면 진울 스님 제자입니다. 송광삼. 진울 스님이 맨 처음에 저 팔공산 맞나? 그 오백나안전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어디지? 거조왕, 그지?
거기가 팔공산이에요? 팔공산 아니잖아. 거조암 쪽에서 결사를 하다가 결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중수행, 어떻게 모아서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서 세상을 좀 맑혀보고 수행 정신을 함양해 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조암 쪽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저 순천까지 가잖아요. 그게 송광사, 송광사 진짜 땅 끝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개경에서, 그러니까 개성에서 생각을 하세요. 개성에서. 그때는 수도가 개성이었잖아요. 고려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시면 진짜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했는데 진울 스님 제자가 이 증각국사 해심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뒤부터 이제 쭉 뭐 16국사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 해심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심가. 저도 해심 가지고 예전에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철저한 야심가죠. 그래서 해심이라든지 안 그러면 태고 보호 스님이라든지 무학대사 같은 분들은 다 굉장히 야심가들입니다. 그래서 해심 스님이 한방에 진울 스님 계통을 떡상시키는 선불교의 주류로 결사라고 하는 거는 소수가 하는 거거든요. 소수가. 그런데 그거를 주류로다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한 게 교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자가 안 망하는 이유도 주자학이 동아시아에서 유교가 살아있는 한 안 망했던 이유도 뭐냐면 교재를 참고서가 전부 주자 거예요. 참고서가 그게 사서집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텍스트에서 시험 공부하려면 주자 교재를 자꾸 읽어봐야 돼요. 읽다 보면 사람이 감염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 동조하게 돼요. 계속 읽어봐요. 그리고 요즘은 뜻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암기 위주예요. 일단 외우고 저도 그렇게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저도 유교를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외우래. 일단 외우래. 그러면 나이 들어서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을 거래. 무릎을 탁 친대 이렇게. 그 뜻을 이해하면서. 구라였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구라였어. 왜? 무릎 치기 전에 까먹었어. 무릎 칠 상황 되기 전에 까먹었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아무튼 그렇게 많은 교육을 시켰어요. 어른들이. 이유가 뭐냐면 책이 귀해서 그래요. 책이 귀해서. 저는 지금 분들한테는 외우라는 얘기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되잖아. 그걸 뭐하러 외워. 한 10초면 찾는데 10초면 찾는데 물론 전문가는 어느 정도 이상은 외워야지. 하지만 그냥 보편 지식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디만 잘 찾아 들어가느냐가 전문가.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내가 필요한 지식과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게 전문가예요.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책 자체가 없으니까 외울 수 있느냐, 못 외우느냐가 큰 어떻게 보면 변별점이에요. 변별점. 그래서 그렇게 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외우다 보면 그 사람 생각 속에 갇히게 돼요. 이제 제일 위험한 거지.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을 가리키는 게 원래 공부의 목적인데 주자 같은 사람은 그 안에다가 판단을 넣죠. 그러니까 주석을 달면서 어떠어떠한 것이 옳아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넣습니다. 주자가 오늘날까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삼국지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지. 원래 삼국지는 진수의 삼국지, 그 다음에 사마광이라고 하는 분이 북송시대 때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건 정사입니다. 정사. 진짜 역사책. 역사책에서의 주류는 유비가 아니고 조조입니다. 조조예요. 그래서 사마강도 조조 중심으로 썼고 진수의 삼국지도 조조 중심으로 썼어요. 왜? 이기는 사람 중심으로 쓰는 거니까. 역사라고 정사는 다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정의로우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남송시대 때 주자가 그 통감을 보고 자치통감을 보고 자치통감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 고등학교 때 읽었네. 이제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재미 들려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통감을 읽고 주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을 적시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연이 떨치고 일어나서 쓴 책이 통감 강목이에요. 자치 통감 강목. 강목. 거기서 유비 중심의 사관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명나라 때 나관중이 이제 우리가 아는 소설 삼국지로 만드는 거고, 그 소설 삼국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박종화 씨가 쓴 삼국지 아니면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를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마치 유비 중심의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그 씨앗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주자부터 시작이 됐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주자는 판단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지랖이 넓지. 교육자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빵점입니다. 교육자로서는 빵점이에요. 교육자는 판단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대비해서 그 사람이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식민지 지배교육 뭐 이러면서 식민사관 뭐 아니면은 뭐 국수주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는 판단을 넣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판단까지 다 해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뉴스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뉴스에도 판단이 들어가요. 세상에 뉴스에 판단 넣는 나라는 아마 독재국가 외에는 아마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지 싶어요. 민주국가에서는 뉴스에 판단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느냐?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단을 주자는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자의 참고서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자가 오라. 사람이 그렇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간접세뇌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세뇌.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세뇌 이런 거 얘기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세뇌 안 당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도 다 세뇌 당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세뇌 당한 기억이 있다니까. 나 그때는 몰랐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세뇌. 여러분도 똑같이 세뇌를 당하셨어요. 그 군부 독재 시절 때 전 국민이 애국가가 울리고 국기 하강식이 하면 어딘가를 보면서 국기도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를 보면서 전 국민이 멈춰 있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완전 또라이 같은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당했다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볼 만한 안목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전에 또 그런 말씀도 해드렸잖아요. 중국에 가면 지금도 학교에서 집단 체조를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체조.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했었잖아요. 국민체조 시작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었잖아요. 뭐 월요일 날 뭐 이렇게 조회하고 뭐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은 아마 학교에서 조회 거의 안 할걸요. 조회하면 애들 난리 날걸. 근데 조회도 더럽게 길게 해가지고 애들이 서 있다가 픽픽 쓰러지는 지경까지 갈 정도로. 그리고 국민체조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 같은 데서 그런 국민체조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야,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그게 이제 쇠뇌가 좀 깨니까 이제 좀 철이 드는 거지. 철 들면 어떻게 되죠? 죽지. 철 들면 사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사람, 주자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게 진각보사 해심이에요. 그래서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교에도 과거 시험이 있어요. 승과라고. 유교에만 과거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승과라는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불교가 잘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험 보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스님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군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사병으로 가가지고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그리고 그 양반이 말뚝을 박았어. 그럼 부사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사, 중사, 상사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육사나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그분은 소위부터 시작하잖아요. 임관 자체가 소위부터 해서 장교로 쭉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고려시대 불교가 그랬었어요. 그런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시험 봐서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머리가 좋고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선에서 불교를 탄압할 때 제일 먼저 썼었던 게 승과를 없애는 거죠. 머리 좋은 놈이 못 들어오게 하는, 딱 막는.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명종 때 이 승과가 잠깐 부활했죠. 그게 문정왕후가 아주 큰 원력을 내서, 그 양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문정왕후 갖고 얼마 전에 논문을 썼는데, 나 그 논문 얘기하니까 또 가슴이 아프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 학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자꾸 귀찮게 자꾸 와가지고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철회시키라고, 논문 철회시키라고 내가 이랬거든. 뭐 내가 마감을 마감까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대. 그래서 나 귀찮아. 나 어차피 나 논문 많으니까 나 그냥 철회시켜 주세요. 그거 이번 연말에 수록돼야 되는 논문인데 누구랑 약속해놨는데 나 까먹고, 그래갖고 또 모냥 빠지게 밥 먹고 와서 또 전화했잖아, 학회에다가. 그거 어떻게 좀 살릴 수 없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객관적 시스템이라 한번 초래로 입력이 된 상황에서는 못 살립니다. 큰일 났네. 갑자기 가슴 아픈 생각이 막 드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 문정왕후가 이렇게 잠깐 불교를 했을 때, 불교를 중흥했을 때, 그때 이제 승과에 합격했었던 분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서산대사, 그 다음에 뭐 사명당,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유학자들과도 교류를 하고, 뭐 일본에 가서 사명당이 무슨 뭐 글씨를 써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봤다. 이게 다 어느 정도 이상 공부를 해서 가능한 거죠. 조선시대 때 대부분 다 문맹입니다. 90%, 90몇 프로가 문맹입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글이 진짜 대단한 게, 만약에 우리가 한문 계속 썼잖아요. 지금도 문맹 비율 몇십 프로는 나올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각국사 해심이 진울 스님의 이런 뜻을 좀 널리 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승과가 있는데, 승과 안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교종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선종 공부를 하는 분이 있어. 시험이 양쪽으로 나눈다니까. 그러니까 이공계, 인문계, 그 다음에 이과, 문과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과 안에도, 그러니까 유교 그 시험 보는 게 있고 불교 시험 보는 게 있고, 불교 안에도 선과가 있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교과가 있는 거예요. 교과는 이런 교 공부하는 거고, 선과는 선에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각국사 해심 스님이 그 선과 관련된 그런 교재를 만들어요. 그게 선문영송이에요. 그래서 송광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16국사를 배출하면서 나중에 고려 말에는 동방제일도량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칭호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 기록을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인간이 이렇게 대단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수도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졌는데 거기가 불교 중에 최고 사찰이야 라는 평가를 듣는 거예요. 동방제일도량, 우리나라에서 첫째 가는 도량 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니까. 그 누가 이루었냐면 터가 이룬 게 아니고 사람이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일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재를 장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얍삽하고 어떻게 보면 안목이 있었던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안목이 있었던 행동이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쿠팡 비슷한 거죠. 쿠팡이 막 적자 내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약간 지정신인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저런 미친 짓을 하지? 그러더니 미국의 기업 공개를 하니까, 주식 상장을 하니까 100조가 됐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조 이상 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쿠팡이 왜?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뭔가 그분들은 또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저런가? 일단 뭐 빨리 오니까 좋고 이 정도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런 안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치사하지. 예. 쉽게 말해서 국정교과서 있을 때 교과서를 장악하는 거야. 좀 그건 공평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경쟁치고는 너무 조금 먹고 들어가는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송광사가 아무튼 그렇게 떴어요. 송광사가 그렇게 해서 전등법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선과 관련된 이러한 가르침들을 묶어놓은 책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책은 우리나라의 그 선문염송이라더라. 선문염송이라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금강경. 그걸 조계종에서 쓰는데, 조계종에서 그런 전등법어, 그러니까는 뭐 조당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전등록이라든지, 혹시 1700공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공안이 뭐냐면 화두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두나 공안이나 같은 말인데, 그게 이제 1700개가 수록된 게 그 경덕 전등록, 송나라 때 만들어진 경덕 전등록에 거기 수를 세보면 1703개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그냥 줄여가지고 1700공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등록이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1700공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식의, 이게 조계종이 선종이니까 당연히 선과 관련된 그러한 책이 텍스트로 되는 거는, 주된 텍스트, 교재로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왜 하필 금강경이냐? 이건 그 다음에 교학적인 책인데, 어떻게 보면 교종과 관련된 책인데,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는 이 금강경이 워낙 그 위상이 높아서, 조계종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상이 높아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중심 텍스트가 금강경 하나인 줄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전등법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등법어는 하나의 단일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선종 어록들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권을 가리키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이 왜 들어가는지를 뭐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달마대사가 왔대요. 달마대사가 왔대요. 달마대사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중국에? 양무제 때 527년. 몰라, 그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나와요. 냄새가 많이 나는 연대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나라 무제가 대통사를 창건한 것도 527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라의 불교가 공인된 것도 527년. 뭐 이렇게 527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해예요. 그래서 거기다 맞춘 느낌이 존재하는데, 아무튼 뭐 달마가 와가지고 달마가 전수한 텍스트로 삼는 경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두는 나중에 만들어지니까, 당나라 때 만들어지니까 뭐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 없이 막 대빨이나 하면 더 힘들겠지. 그래서 그때 교재로 쓴 건 사권 능가경,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달마, 그 다음에 해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 전승을 능가 사자기, 능가경을 서로 전수한 기록, 뭐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을 인가할 때 능가경을 준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경전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법성계를 써줬다는 거예요. 뭐 썼는지 어썼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써주는 건 쉬운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여기 우리 탑 앞에도,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앞에도 그 미로 있잖아요. 그게 법성계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려면 저거 시간 되게 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써서 인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깨달았어. 이렇게 해서 졸업장이지, 졸업장. 책 주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책 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선종에서는 나중에 뭘 주냐면 가사하고 바루를 줍니다. 가사하고 바루를. 이게 이제 의발이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원래 인도 불교에서는 출가할 때 스승이 제자에게 그거를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어.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밥그릇하고 옷은 기본 줘야지. 이게 단복이잖아, 우리 단복.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 선종에서는 나중에 거기다가 그 바루에다가 다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차씨를 담아서 줬어요. 차씨. 예, 차씨. 그래서 선과 차의 어떠한 결합이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또 다른 작동 양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다선일미, 다선일이요. 천과 차의 맛은 같아. 그런 뜻이 아니고 차씨를 주는 거는 차는 직근이기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요. 한 줄로. 한 줄로 쭉 내려가. 그렇게 해서 차나무는 옮기면 죽는데 뿌리가 밑으로 너무 길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밑에까지 다 파서 옮기기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차가 물 빠짐이 좋은 그 약간 자갈밭 같은 데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자갈밭은 아니고 이렇게 돌이 좀 성글고 물 빠짐이 좋은 데 살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뿌리를 이렇게 쭉 내리고 있으면 길게 내리고 있으면 이게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옮기지 말고 내 제자인 걸 옮기지 말고 잘 열심히 잘해 이렇게 해서 차씨를 넣어줬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식목일 날 심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차나무도 뭐 옮겨 심고 이런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옛날 말이 그렇게 잘 안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때 기술이 부족했는가 봐. 요즘은 잘 또 살아. 그렇게 해서 차를 바루에다 이렇게 담아서 주는 그런 전통도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전의설이라 해서 옷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오조 홍인대사부터 텍스트를 바꿔요. 텍스트를 바꿔.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절 자체가 바뀌어서 그래요.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이때쯤 오면 위치하는 지역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숭산이라고 하는 데서, 숭산 들어보셨죠? 숭산 소림사 있는 그쪽으로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월정사만 오시기 때문에 잘은 모르시겠지만 소림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안 가봐도 브랜드 가치만 따지면 전 세계 절 중에 1위가 소림사야. 그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이영걸 선생 때문에. 이영걸의 데뷔작이 소림사고 그게 엄청난 히트를 끌었기 때문에 그 소림사. 그렇게 해서 그 소림사, 이 숭산이라고 하는 게가 원래 좋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림사가 있어서 좋은 산이 아니고 원래부터 유명한 산이에요. 그래서 낙양 옆에 있습니다. 낙양 옆에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북쪽 중국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학이라고 소림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중학이 있는데 이게 산이 여러 개를 이렇게 얘기할 때 오악 뭐 이런 것 중에서 중학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팔공산 이런 데가 들어갑니다. 듣고 보면 좀 그럴 것 같죠? 중앙 쪽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네. 그렇게 해서 큰 산, 중요한 산 이렇게 5개를 꼽는데 그게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중앙 숭산 이렇게 그 숭산에 이제 소림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해서 달마대사 이하로 개통들이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사조 도신 스님이 되면 그게 이제 기주 쌍봉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이 바뀌는 거예요. 교재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도 좀 이제 뒤로 넘어갔고, 그러니까는 달마대사 해가는 소림사 쪽에 있었고, 이분들이 소림사 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 승창 스님 있고, 그 다음에 도신 스님 때쯤 되면 이 본거지가 바뀌는 거죠. 지부가 어떻게 보면 옮긴 데가 본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주 쌍봉산으로 가고 거기서는 이 금강경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사권 능가경 중심에서 이제 후기로 가면 이제 금강경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기주라고 하는 데가 조금 남쪽인데 숭산 소림사 쪽에 비하면 좀 남쪽인데 거기에 봉우리가 2개라서 쌍봉산이거든요. 옛날 이름들이 대부분 다 소박합니다. 이게 소박합니다. 그래서 쌍봉산이고 그게 이제 동쪽에 산이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대. 산이 동서로 이렇게 봉우리가 2개가 있대. 그래서 서쪽에는 사조 도신 스님이 사셨고 동쪽 산에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사셨어요. 근데 오조 홍인 스님부터 사실은 선불교가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그냥 씨만 뿌린 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게 이제 융성해지는 거는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홍인 스님 때쯤 되면, 그래서 그때 뭐 대중들이 한 1000명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산 법문이라 그래요. 동산 법문. 동산에서 기주 쌍봉산에서 이제 법문을 행했다. 쌍봉산 중에서도 동쪽 산에서 법문을 행했다. 그래서 동산 법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금강경을 가지고 날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강남의 반야 사상하고 중국 강남의 반야 사상하고 불성 사상들이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을 받아서 텍스트를 바꾸는 겁니다. 시절마다 이 유행하는 패턴들이 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 중심으로 법을 설하게 되고, 그 법을 설하는 와중에 이제 강남에서 얻어 걸린 분이 해능 스님이죠. 해능 스님. 그래서 해능 스님은 뭐 나무꾼이었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능 스님과 관련해서는 육조단경이라는 책이 있고 또 법보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로 뭐 같은 책인데 이름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책 종류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리고 해능이라고 하는 분은 워낙 나중에 이렇게 약간 신격화되면서 이게 많이 기록들이 좀 이렇게 뒤바뀌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정밀하게 그거를 이렇게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뽑아놓은 책이 해능평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해능평전. 그게 일본의 구택대학에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그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해능이라는 이름으로 축약본이 번역이 돼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너무 정신 건강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맑다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해능과 관련된 모든 전기 자료들을 쫙 포를 떠가지고 어느 게 요거보다 조금 앞인 것 같고 어쩌고 하면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책 한 권이 가. 그래서 한참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전문가들이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 읽으면 그 생각이 들면 정상입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지? 그러면 정상. 그러면 정상. 진짜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상적인 책이에요.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쫙 뽑아 보면 해능이라고 하는 분은 뭐 강남 분이고, 그 다음에 평민도 아니고 약간 하층 비슷한 평민 중에서 나무꾼 할 정도면 자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물장수하고 나무장수들이 별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 없지. 그냥 몸으로 다 때우는 거지. 중국 가면 그거 있는데, 가마꾼. 중국 가보시면 가마꾼들이 있어. 가마꾼. 그분들도 사실은 뭐 특별한 재산이 없으니까 뭐 가게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꾼이었고, 당연히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고, 한자 시절에는 뭐 다 마찬가지예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분들 당연히 못 받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나무꾼이 이제 해능이 나무팔러 갔다가 어떤 사람한테 금강경 구절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능히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반야사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반야사상의 핵심인데,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계속 그런 머리 아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시작이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칠판이 있으면 훨씬 쉬워지는데 칠판이 없어서 이게 조금 나중에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말로만 갖고 떠들면 약간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그 구절을 듣고 이 양반은 재주가 좋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술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못 배워도 돼요. 뭐 가방끈이 길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창의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작곡가들도 그렇지 않을까? 작곡가도 진짜 무슨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작곡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감이 좋은 분이 있지.
감이 좋은 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명곡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볼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아마데우스 영화 보면 그 살리에르랑 그게 뭐 진짜는 아닌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구라예요. 구라인데 그때 보면 뭔 얘가 나오냐면 살리에르라고 진짜 교육을 잘 받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는 경박하고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그냥 아무렇게나 피아노를 치면 살리에르가 막 쇠가 빠지게 하는 것보다 더 재주가 좋고 그래서 뭐 독사를 시켰다는 둥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살리에르 얘기를 보면 막 신에게 기도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그 영화에서 보면 어렸을 때 보면서 참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선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미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 같은 경우도 한 생각에 딱 이렇게 감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서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금강경이고 기주 쌍봉산에 가면 거기 이제 홍인 스님이 있다. 거기 가서 배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 그 쌍봉산의 그 동산을 또 다른 말로는 빅무산이라고 합니다. 빅무산. 지금 가면 거기에 오조사가 있어. 오조사가. 제가 그 절에 가서 진짜 놀랬거든. 야, 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어. 거기를 딱 가보니까 해능 스님이 거기 가서 맨 처음에 행자로 들어갔는데 얘기가 좀 중간에 있는데 그거 넘어가고 행자로 들어가서 방아를 찧었다는 거예요. 디딜방아를. 예전에 디딜방아 찔 때 허리에다가 돌 매달았던 거 아세요 혹시? 몸무게를 늘리려고 허리에 돌을 이렇게 묶어요. 허리에 돌을 묶어요. 디딜방아. 그래서 디딜방아를 쪘는데 그 오조사에 가니까 디딜방아가 있어. 해능 스님이 했었던 디딜방아래. 나 참 너무너무나 감동했잖아. 왜냐하면 나무가 생나무야. 야, 이거 누가 봐도 몇 년 안 된 나무인데 야, 이게 해능 스님 디딜방아인데 이거 최근에 리모델링 했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거 최근에 수리했나? 중국 사람 진짜 재밌어.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중국 오대산에서 자장률사가 북대에서 살이를 받고 그 태화지에서 이거를 봤거든요. 태화지 용을 만나요. 용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관련된 뭐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울산에다가 태화사라는 절을 창건을 하거든요. 뭐 그게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 태화지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태화지가 있었으니까 태화지가 큰 연못이에요. 태화라는 이름의 연못. 근데 그게 굉장히 신령하다고. 그래서 예전에 그 남무희 선생이 그 자장률사를 가지고 책을 냈었어요. 저보다 앞에 책을 냈었어. 나는 책을 안 냈구나.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그 표지에다가 태화지라고 이렇게 사진을 넣었어. 낚였어. 거기 태화지 아니야. 전문가도 낚아요. 중국 사람은 전문가도 낚어. 태화지라는 이름은 있는데 지그들도 어딘지 모르니까 태화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팻말을 태화지로 붙여. 야, 중국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태화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태화지 사진을 줬어. 태화지 사진을 내가 줬어. 진짜. 나도 낚여서 딴 데 갔어. 내가 준 사진도 태화지 아니야. 나 그때 30만 원 주고 갔는데. 거기 조욕지. 나중에 문헌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들은 기회만 되면 낚네. 나 거기 죽을 뻔하고 갔다니까. 진짜 죽을 뻔하고. 그때 거기 아무도 못 간다 그랬었어요. 너무 길이 험하고 그런데 그거를
중국 사람은 그때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요. 얼마 줄게 콜 이러면 위험해도 갑니다. 위험해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그 조욕지, 그 굉장히 대단해. 난 거기 태화진 지 몇 년 동안 태화진 줄 알았네. 그러면서 내가 그 남무희 선생한테 선생님이 가신 데는 태화지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쩐지 좀 너무 쌤핑 느낌이 났어요. 뭐 이랬거든. 내가 간 데는 옛날 거 맞아. 옛날 거 맞아. 지금은 그때 그래도 30만 원 주고 가길 천만다행이야. 왜냐면 지금은 그거 다 덮어놔서 안 보여. 그게 걔네가 막 이렇게 큰 절이 들어서면서 막 덮여가지고 안 보여. 나 그 밑에까지 다 그 연못 밑에까지 내가 우물같이 생길 때 막 다 내려갔어.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태화지 자리를 그 태화지 자리를 제일 잘하는 게 접니다. 제가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을 썼잖아. 그래갖고 그 태화지를 대충 계산을 해본 거야. 이제 이렇게 지리에 나오는 걸 가지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래가지고 삼각측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겐또로 이렇게 해서 이 근처야. 그 조육지하고 안 멀어. 그래서 내가 태화지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데 거기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연못 흔적이 없어. 아마 세월이 1000년이 지나면서 뭐 물줄기가 바뀌어서 다 이제 평지가 됐는가 봐요. 근데 대충 내가 어딘지 알아. 대충 내가.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창의력이 좋아요. 이름이 이렇게 나면 그렇게 잘 낚어.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맷집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잘 안 낚여. 근데 중국계 잘 낚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네 벽돌 건물이라서 자꾸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목조 건물이면 사실은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오래된 것 같다, 이게 생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건데 벽돌이니까 벽돌은 오래되고 안 된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를 해요. 주기적으로.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 그래서 우리 같이 전문가도 속는다니까. 근데 그 디딜방아는 너무 아니더라. 그래도 좀 어디 바닷물이라도 좀 담궜다가 하든지. 쌤핑 느낌이 나. 이게 새 건데 무슨 저 해령 스님 디딜방아라고. 그래도 내가 거기서 한번 디뎌봤잖아. 한번 디뎌보고. 중국 되게 재밌어. 중국은 진짜 그런 거는 너무 창의적이야. 거기도 있잖아. 저쪽 사천성 쪽에 저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샹그릴라가 있어. 샹그릴라 들어보셨어요? 샹그릴라 호텔 뭐 이런 거 있거든.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인가 그거 보면 거기 이제 티베트에 있다는 불사의 땅이 안 죽어. 안 늙고 안 죽어. 거기 가면. 여러분들은 가보셔도 소용이 없어. 이미 다 늙어서.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젊어서 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유럽 사람이 소설을 쓴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홀랑 낚여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티벳에 대한 이 동경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하고 그 다음에 투데이 롭상남파가 지은 제3의 눈, 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미끼에 서양 사람들이 아무튼 티벳의 환상을 가지는 가장 큰 낚시 역할을 했었던 게 그 두 가지 책이에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 봤잖아. 내가 나 또 그거 한동안 낚여가지고 나 진짜 막 가보고 싶고 막 이랬었어요. 저런 데 가면 막 거기 그 샹그릴라 얘기를 보면 뭐가 있냐면 그게 산인데 그 안에가 다 자석이래. 그건 있을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저런 막 소행성들 중에 다이아몬드 행성도 있고 백금 행성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갖고 올 수만 있으면 무슨 일경의 가치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진짜 거지 같은 얘기지. 왜냐면
뭐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그게 일경의 가치라고 쳐. 갖고 오는 순간 값이 확 떨어지겠지. 왜냐면 물량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난 그 생각을, 아니 안 그래요? 조금 있으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지. 이제 뭐 가래떡 뽑듯이 막 뽑아내요. 이러면 야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 그렇게 되겠지. 금이 귀한 거는 희소성이잖아요. 희소성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들 보면 진짜 좀 진기하다는 생각은 들죠. 진기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얘기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자석으로 된 산이 그 밑에 까면 다 자석이래.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 늙는데. 안 늙는데. 그래서 거기 딱 살면서 안 늙으면서 계속 공부를 한대 또. 안 늙으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늙어서 계속, 불교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수천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 사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늙고 너무 오래 사니까 사람들이 태만해진대. 뭐 내일 하지 이래서. 그래서 늙음과 죽음이야말로 사람을 이렇게 격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사실은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하이데커의 행복론 같은 데서도 그렇게 나와요.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방향을 설정해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 그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을 보면 아무튼 안 늙어.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다 배우는 거야. 뭐 풍군 같은 것도 배우고 다 배워. 그래갖고 다 마스터가 돼요. 막 교양도 뭐 정말.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홀라당 해가지고 거기 찾으러 간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죽기만 더럽게 죽지. 그리고 또 나는 히말라야의 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 그 책을 보면 지금도 그런 책들이 나옵니다. 그럼 보면 맞박을 뚫어가지고 제3의 눈을 만들면 사람의 오로라를 볼 수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 색깔이 좀씩 바뀐대요.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그런 기운에 대한 오로라 같은 이런 오라 같은 것들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오라 같은 것들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걸 알 수 있대. 그래서 예전에 달라이 라마가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자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지금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유럽 사람들이 찾는다고 굉장히 또 했었잖아요. 근데 하일리 하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티베트의 7년 영화로도 나오고 그게 소설로도 있었습니다. 그 소설도 내가 고등학교 때 봤네. 그러고 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안 한 거는 맞아. 왜냐하면 오만 쓸데없는 책을 다 봤어.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진짜 오만 쓸데없는 걸 다 봤는데, 근데 이제 하일리 하러가 뭐라고 티베트의 7년을 쓴 그 사람은 진짜 티베트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다 개구라다 이랬거든. 실제로 만약에 구라가 아니었으면 티벳이 망하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티벳이 망한 이유는 그게 영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판단 잘못해갖고 저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영국 손잡았으면 지금 독립국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영국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하고 판첸라마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래서 티벳이 지금 포장난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샹그릴라가 사천에 있어. 사천에 저쪽으로 올라가면 있어. 샹그릴라가 진짜.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이렇게 유명하면 진짜 거기라고 얘기를 해. 다큐로 봐도.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해. 이것들은 도대체 정신이 뭔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거짓말을 하면 약간 이렇게 찔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인간이면. 그런데 중국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해요. 요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여러 번 이렇게 좀 당해봐가지고 그 디딜방아는 진짜
그건 내 생애 최고의 압권이었어. 내가 사근나무로 만들었으면 이게 고민했을 수도 있어. 아니 우리도 가능하잖아. 이거 오래된 나무들이 있잖아요. 건축자재들 중에서 이렇게 다 뽀개고 뭐 건물 같은 거 뽀갤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만들었으면 혹시 그게 한 1%라도. 근데 너무 생나무. 그래서 거기서 해능 스님이 그렇게 소림사에 가도 그거 있어. 소림사 맨 뒤에 대웅전 쪽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못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안 들여보내주는 그 대웅전 안쪽인데 거기에 이제 스님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빡을 강조하면 그 스님이 이렇게 들어오라 그래. 여기 뭐 신도분들 중에도 스님인 척 할 수 있을 분들 몇 분 보여. 우리랑 뭐 큰 차이 없는 분도 있어.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게 구엽지에 보면 천근추라고 있거든. 그런 거 압니까? 천근추 들어보셨어요? 천근추가 뭐냐면 몸무게를 늘리는 거예요. 천근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에 무게가 엄청나게 실어지면서 다 그냥 개구라야. 그러면서 바닥이 뭉개져 버리는 거야. 내 무게가 엄청나게 내가 한 500kg 뭐 예를 들어서 1톤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야. 천근으로 늘어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거의 보도블럭이 중국 법당은 다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시면 신발 신고 들어가도록 돼 있고 보도블럭으로 돼. 그래서 보도블럭이 깨진 게 그런 천근추 때문이야. 이렇게 또 약을 팔어. 내가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부실공사 해가지고 이것들이 누가 돈 띠먹어가지고 부실공사 흔적 같은데 무슨 놈의 천근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 소림사 앞에 가면 또 그 나무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딱 있어. 그러면 또 그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지공이라고는 들어봤냐. 뭐 탄지신공 이러면서 또 이걸로 쑤셔가지고 그렇게 했대. 홍위병 때 문화대혁명 때 66년에서 76년까지 문화대혁명 때 그때 총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쌉소리들이 횡행하는데요. 되게 재밌어. 그래 다녀보면 쓸데없는 얘기 되게 재밌어. 그리고 조금만 면역이 생기면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충분히 재밌어. 그래서 해능 스님이 아무튼 금강경을 가지고 홍인 스님까지 찾아가는 거고, 강남 사람이 그 강북까지 올라가는 거고, 기주 쌍봉산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능 스님이 홍인 스님한테 인가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밤에 너한테 이 금강경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금강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 대목이 나와요. 실제로 나와. 그래서 쭉 가르쳐 줬대. 근데 이게 홍인 스님이 말씀을 빨리 하시는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배우면 이거 날셉니다. 이거 하루 만에 못 끝냅니다. 제가 반야신경을 한 1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반야신경만 가지고. 근데 홍인 스님이 이거 저녁에 끝냈대. 그렇게 나와. 어떻게 끝냈는지 뭐. 지철 스님 읽듯이 하는갑다. 이게 굉장히 빨리 아무튼 속성으로 해가지고 해능 스님이 금강경 마스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홍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바래다 주겠다. 내가 너를 바래다 주겠다. 그게 구강까지. 구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요즘으로 말하면 포구예요. 포구. 잠실나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잠실역이 있고 원래 그게 성내역 아니에요? 성내역이 잠실나루인가? 맞아요? 잠실나루가 원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역이 성내역이죠. 내가 예전에 그 동네에 살았다니까. 근데 왜 바꿨다고 소문을 들었었냐면 왜 바꿨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살았거든요. 우리 살 때는 거지 같았어요. 거기 잠실 이런 데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잠실 살면 같은 반인데 잠실 사는 애 있잖아. 그러면 약간 떨어지게 본다. 진짜예요. 저 촌놈 씨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기는 서울로 편입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진짜였었다니까. 진짜라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거기 서울도 아니었었어 옛날에는. 서울이 점점점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그 강남 쪽으로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네 아버지가 안 말렸으면 그때 땅을 샀으면 됐는데 이러면서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사작했는데 안 사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지나고 생각해 보면 나도 아까워. 아이씨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 잠실나루로 바꾼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 동네가 이제 잠실 이름이 붙으면 조금 더 땅값이 올라간다. 왜 성내냐면 거기가 뭐 풍납토성인가 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예전에 한성백제 성 아니라 그래서 성내예요. 한성백제 모릅니까? 한성백제. 그래서 서울이 천년도읍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경주가 992년의 도읍이고 서울도 사실은 한성백제하고 그다음 조선부터 지금까지 치면 한 600년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1392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천년도읍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실나루처럼 그 구강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면서 그 강을 내가 건네주겠다. 그렇게 되게 멋있다고. 그 제가 보기엔 육조단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승님이 노를 젓게 딱 하니까 해능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젓겠습니다. 타고 있어도 미안하지. 근데 계속 타면 안 미안합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큰 스님들이 이렇게 모는 차를 제가 여러 번 타봤거든요. 괜찮습니다. 계속 타면 괜찮아. 제가 면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타면 어른이 운전할 때도 많이 있어요. 뭐 어떡할 거야? 나 면허 없는데. 그럼 내가 면허 없는데 같이 운전해서 같이 갈까? 뭐 어떻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타면 다 상도덕이 있지. 제가 통도사 방장 스님이 운전하시던 차도 타봤고 송광사 방장 스님이 운전하시는 차도 타봤고 다 타봤는데 상도덕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또 어른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옆에서 쫑알쫑알하면서 이렇게 원래 쫄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많이 커진 거예요. 쫄은 어른하고 같은 차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산에서 움직일 때는 기사를 안 둬요. 산 안에서 이렇게 삽삭삽삭 움직이실 때는 그럼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탈하게 그렇게 다니셔요. 조그만 차로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뭐 큰 차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차로 이렇게 경차로 이렇게 다니셔요.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은 어른이 이제 노젓는 걸 처음 그런 걸 타봤겠지. 얼마나 여러분도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운전하고 며느리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새댁인데 이제 새댁인데 내가 지금 아직 한복도 안 벗었는데 결혼해서 근데 그 며느리가 타고 있어봐. 그럼 얼마나 뻘쭘하겠어. 그치? 막 미칠 것 같지? 그래서 해능 스님이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너를 건네주고 다음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건네주도록 해라.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해능 스님이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금강경. 그리고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에게 전한 떠나기 전날 하루 그 밤을 새워서 전했다는 게 금강경. 이래서 그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남종선을 현양하겠다, 그 정통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계종.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경전 대표 간판경전이 금강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등법어보다 금강경이 지금 종원종법에도 먼저 나와요.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은 1941년에 하남 스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계종의 시원지가 여기에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이 오대산이 두 번 조계종의 시원지예요. 두 번 조계종의 시원지. 우리나라 선불교 맥이 계속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때까지는 이게 불분명해요. 고려 때까지는 불분명해요. 그리고 법맥이라는 걸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별로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언제 강조하는 거냐면 중국에서 원나라 때가 들어서면 무슨 일이 있냐면 강남에 이제 선불교를 전제하는 선승들이 뭐 몽산덕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 누구야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몽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야만족에게 두드려 맞고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더 높아라고 해서 정신승리를 해요. 정신승리를 하려고 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쟤네들과 타협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족보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 법맥 그 다음에 인가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원나라 때부터 이 인가 문화가 중시돼요. 중시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고려 말로 그 영향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백운 경안 스님, 태고 보우 스님, 나홍 해근 스님 같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때 뭐 축원지천도 가고 그 다음에 무학대사도 가고 다 갑니다. 그렇게 유학을 가서 법을 받아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조계종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리고 그 시작점이 누구라고 보냐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태고 보우라는 설이 있고 나홍 해근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사람과 겹치는 한 사람이 있어. 두 번째 사람. 이게 이제 1세대고 2세대에 그게 화남 혼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름을 기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혼수 상태다. 이렇게. 이 어른이 북대에 사셨어요. 북대. 지금 신성암에 사시다가 나홍 스님이 북대에 계실 때 거기서 법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내려오는 조계종의 시작점이 이 북대. 그리고 1941년에 하남 스님이 조선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창종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인정받은 유일한 통합종단이에요. 통합종단. 그리고 그게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계속 조계종 이름으로 내려오다가 1962년에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의 시원지가 고려 말에 여기 북대, 지금 북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상원사, 이게 다 오대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은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서 조계산 보림사, 지금 현 남아선사에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펴셨기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내려오는 맥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냐면 여기 북대에서 한번 시작이 됐고 그게 고려 말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지금 하남 스님에 의해서 이 상원사 쪽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계통이 지금까지 계승이 돼서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쓰이는 거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 조계종이라는 불교가 동아시아나 뭐 동남아시아나 뭐 티베트까지 뭐 아시다시피 인도까지 여러 가가 이렇게 지역에 나눠져 있어도 조계종은 이 나라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해능 스님 맥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남 스님이 주장하려고 했었던 거는 해능 스님 맥 중에서도 마저 도일계였었어요. 홍주종 계통입니다. 홍주종 계통. 그렇게 해서 해능 스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금강경이 됐다더라.
그러니까 선종인데도 불구하고 조사 어록보다도 금강경이 강조되는 이유는 해능 스님이 금강경으로 먼저 1차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당신 선생님이신 오조 홍인 스님한테 이 금강경 강독을 딱 듣고 딱 인가를 받아서 넘어갔기 때문이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조계종을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 불교로 놓는 것은 다 이 월정사랑 오대산이랑 관련이 있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했지만 결국은 오대산 자랑으로 끝이 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금강경을 기도를 하면 뭔가 크게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복되고 좋은 일이 참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끝내라고 안 하네? 끝까지 냅두는데 어디까지 하는가 보나? 네, 스님 편하게 하시라고.